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T-34 전차를 앞세워 기습 남침했습니다. 그로부터 75년이 흘렀는데요. 자, 지금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남북한 전력은 크게 달라졌죠. 전차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은 K2 전차 또 KF-21 전투기를 보유한 첨단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또 드론이 여기에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1950년과 2025년, 75년이 흘렀습니다. 무기체계와 전술, 작전 개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먼저 조한범 박사님, 6.25 발발을 했을 때 북한이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갖고 있는 게 많았었어요. T-34 전차, 야포, 전투기.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숙연하죠. 숙연하죠. 지금 진짜. 생각하면. 네. 어떻게 견뎌냈는지. 저희 아버님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참전용사셨거든요. 아이고. 6년을 참전하셨는데 네. 최근에 북한이 김정은 각본, 김정은 연출, 김정은 연기 지도의 전쟁 영화를 작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군이 먼저 야비하게 평화로운 북한 마을을 포격을 하고 아이고야. 탱크처럼 보이는 말은 못하니까 탱크가 없었으니까 장갑차죠. 보이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렇게 짜놨어요. 우리 탱크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김일성이 30분 만에 노동당 회의를 개최. 새벽이에요. 그다음에 2시간 만에 방어해서 공격으로 전환한다. 이런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때 사실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전력 수준이 비참했죠. T-34. 남한이. 예. 2차 세계대전 최고의 탱크, 세계 10대 탱크 하면 1위가 뭔지 알아요? T-34가 나와요. 왜냐? 북한이 있었어요. 있어. 그게 가성비가 최고로 높은 탱크였거든요. 이거로 무장했죠. 미그 15, 야크기, 대규모 포병 전력.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저 국경 수비대 병력밖에 비행기라고는 10락기 정도. 그다음에 장갑차, 미군이 쏟아버리고 간 거. 그다음에 105mm 포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걸 밀고 파죽지세로 밀려왔죠. 정말로 서울이 왜 72시간이냐면요. 72시간 만에 서울을 함락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춰요. 의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탄식을 합니다. 이때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미국 중원군이 오는 걸 못 막았고 우리가 졌다 이러거든요. 왜냐? 국군이 이쪽 춘천방면 쪽에서 막고 있었거든요. 처절하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10대 1 이상의 전력 열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군인들이 진짜 소년들도 많고 정말 그럼요. 건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글로벌 파이어 파워 세계 지수로 보면 대한민국이 국방력 지수 5위입니다. 국방력 지수. 수경하다. 예, 북한은 36위예요. 핵을 가졌어도. 그러니까 6.25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의 이면에는 6.25 때 그 숭고한 헌신, 희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말씀대로 이제는 첨단 전력의 방산 강국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진짜 정말 방산 기업도 너무 많이 생겼고 그동안은 억제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선제적으로 군사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게 됐는데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했을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배경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6.25 전쟁 때문에 나온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느낀 게 뭐냐. 준비되지 않은 전쟁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다. 예. 그걸 하지 않기 준비가 위해서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을 이제 뒷받침하는 게 수단이 있잖아요. 그 수단이 오늘 말하고 있는 방산 이제 그런 무기 체계가 될 건데 우리 전 국민이 1950년도에 다 경험을 했잖아요. 무기 체계가 불비했을 때 아까 박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참하게 밀렸고 그 밀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경제는 다 쑥대밭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꼈고 또 이제 이 수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을 운영하는 것도 그냥 인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휘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결과로 해서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무기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거에 사람을 매닝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할 것인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지휘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미국과의 어떤 연합, 그다음에 우리 육해 공군 등 간의 어떤 합동, 그다음에 각 군 예하에서 재병 협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휘 통제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야전 부대부터 해서 네. 합참, 국방부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네. 6.25 전쟁 때 그 3년 동안 처참한 어떤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무기 체계들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쟁은 초반에 끝내야 한다. 이런 초전 우세 전략인데요. 6.25 발발 4일 만에 우리 수도 서울 함락했잖아요. 72시간 얘기하셨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도 3일 만에 끝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실패했단 말이에요. 현대전에서 초전 우세 전략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왜냐하면은 현대전에서 네. 초전 우세를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제공권, 네. 그다음에 완벽한 제해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프전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 본토 너무 멀리 있잖아요. 걸프전은 터졌는데 병력만 미리 가 있었으면 금방 깨부수거든요. 병력을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실제 작전은 파죽지세로 끝났어요. 왜? 완벽한 제공권으로 적의 방공망, 그다음에 전투기 세력들을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거점들을 때렸고 그다음에 탱크로 파죽지세를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유일해요. 근데 러시아가 왜 헤맸느냐? 러시아는 방공망 제압을 못했거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 사막전처럼 파죽지세를 밀고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마침 러시아가 2월 24일 날 전쟁을 시작했는데 라스푸티차 땅이 질퍽거리니까 도로로만 가거든요. 방공망은 제압을 못하고 도로로만 가고 그러니까 괴멸당했어요. 중국은 초전 우세할 그 역량이 있어요. 아까 미국만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중국이요? 네. 중국이 그런 정도의 압도적인 항공력이 있나요? 그다음 이제 겨우 중형 항모 6만 톤급 야오닝 산동 푸젠도 처음 만든 8만 톤급 평가판에 미국도 이제 장착해서 헤매는 에몰스 전자기 추력에 캐터펄트를 장착했거든요. 그 해군력으로 어떻게 압도적인 제해권이 됩니까? 그럼 미국 외에는 지금 초전 우세가 가능한 국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군의 지금 현재 능력은 어때요? 뭐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을 완전히 이제 거부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023년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 월을 돌파하고 나서 거의 사륙적인 어떤 처참한 행동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당시에 전 세계 군사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인식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군 같은 강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습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춰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미 훈련하는 영상을 다 공개를 했었고 이미 첩보 라인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마 하마스가 하겠어라는 어떤 경적사상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내로 보게 되면 그런 아이언 월 같은 데 보게 되면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은 약 한 4만 명 정도의 이제 테러리스트의 어떤 인적 정보가 AI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딱 찍히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 이걸 해놓는 거는 뭐냐면 하마스는 테러 수준의 어떤 군사 활동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드론이라든가 그런 어떤 가삼 미사일 이런 것들을 특수작전 부대를 조합하는 거의 정규전 수준의 어떤 위협을 오다 보니까 그 아이언 월에서 있었던 카메라가 마침 그 안에는 AI로 뭐가 안 돼 있었냐면 드론의 소리라든가 드론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미국과 이제 혈맹을 맺으면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한을 이제 뭐랄까 약하게 보거나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한시라도 모니터링 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저희가 기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분쟁, 마찰, 경쟁 이런 것들을 진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교훈을 도출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체계 싸우는 방법, 그다음 조직 편성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지만 그 기습의 어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 역량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더 중요한 예. 심리가 어떨 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아예 우리가 건들지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남북의 심리전 양상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김정은입니다. 오히려 예,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난 왜 무섭지? 내가 무서워. 그러니까 지금 심리전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대북 전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 지금 뭐 이제 대북 전단의 부작용도 많아요. 네. 공개적으로 접경 지역 안전을 위해 빠뜨리고 선정적으로 하는 건 지양이 돼야 되죠. 그러면 뭐냐면 김정은이 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심리전에 약하냐? 첫째, 3대 세습이잖아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약점만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아주 험하게 취급하죠. 맞아요. 김정은의 이모가 탈북자예요. 예? 엄마 고영이죠. 예. 그 언니가 고영숙인데 네. 남편하고 미국으로 탈북해 살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참 이해를 못하는데 제1교포 있죠. 예. 그 북한에서는 제4라고 그래서 천시예요. 그렇죠, 맞아요. 북- 근데 북송- 엄마가 북송 제일 교포들이잖아요. 엄마가 제1교포잖아요. 그거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몰라요, 북한 주민들은. 그다음 할아버지는 어디예요? 제주 고씨거든요.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럼 백돌통이 아니라 한라산 열통이잖아요. 더 좋네, 제포니까 후지산 열통이고 네. 탈북자고. 그다음에 엄마가 무용수 출신이잖아요. 무용수는 북한에서 위상이 안 높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말 쓰나요?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첩이라고 그랬죠.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이것만 알려줘도 김정은의 뿌리가 흔들려요. 아직도 모르나요? 몰라요. 남한은 뭐 저기 처음에 나타날 때부터 다 몰라요. 뉴스 나왔네요. 북한 사람들은 김주의 이름도 몰라요. 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독재 체제는 뭐냐? 아킬레스건이 많아요. 그리고 저쪽은 강요된 중성심이거든요. 우리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의외로 건강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의 선동에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넘어가죠. 반동수상문화보호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부정법. 넘어간 게 아니라 위협하니까 위협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남한 말씨 못 쓰게 해놓고 김정은이 남한 말씨 제일 많이 써요. 예, 어떻게 하세요? 안 쓰는 말 쓰거든요. 꼭 소통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떻게 하시지? 김정은이 남한 유튜브 제일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한 다른 사람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훨씬 강한 거예요. 훨씬 강한. 디펜스 프라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볼 거예요. 저 인천 상륙작전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역사적인 전쟁이었잖아요. 이 핵심 허를 찔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메가더 장군의 해안과 결단력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못할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뚝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필리핀 일대 그쪽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면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수많은 이제 상륙작전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때 핵심적인 부분이 뭐가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전선에 몰려서 병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후방을 노려서 이 병참선을 잘라버린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뭐 조수간만의 차, 좁은 뭐 수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합참이라든가 육군, 해병대, 해군에 다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였잖아요. 그 리더십이 이제 되게 뭐 발휘가 되는데 결국에는 합참이라든가 이런 미 정부에 관련돼서는 그 경험을 통해 갖고 이제 설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하에 있는 들어가는 부대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너희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 일으켜 가면서 하나로 이제 결집을 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을 시켜놨고 그 이후에 이제 상륙한 미 10군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미 8군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군 지리멸렬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지리멸렬 되고 나서 북한군이 결국에 다음 해에 중공군의 5차 공세 때야 비로소 이제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빛나는 어떤 점이 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투력을 이제 진지방을 하면서 예비대를 운영하여서 계속 후방에 있는 그 북한군을 끌어모아요. 근데 김정일의 입장에서 뭐냐면 거의 90%를 지금 점령했는데 이게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하는데 그 당시 참모들은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부대를 가면 안 된다. 모택동조차도 그게 들어가면 후방이 비게 되면 메가더의 어떤 그 예전의 각오를 봤을 때 상륙작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에 먼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걸 이제 뭐 저희 군사학을 뭐 전술학 하는 사람들은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빨대 효과에서 전투력을 소진시켜 놓은 상태에서 뒤를 비워놓게 만들고 허를 찌르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경험과
그거로 쌓이는 노하우가 없었으면 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과거 상륙작전 살펴보면요. 해안의 병력과 화력을 대규모로 집중 투입해요. 그래서 거점을 점령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현재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면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전개될까요? 원래 상륙작전은요. 네. 해안의 거점을 확보하고 대규모 병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원리는 똑같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일에 노르망디나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와 인천 상륙작전이 동일한 점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상륙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만 분의 일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도 상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 상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상륙을 하면 전멸한다. 노르망디에서도 오마 해변이라고 미군이 담당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20살도 안 된 독일군 병사가 기관총 하나로 수백 명의 미군을 사살해요. 상륙군을. 상륙작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 같은 개념은 아니고 바로 초수평선 작전. 수평선 넘어. 레이더 안 잡히거든요. 거기에 전단이 있어요. 강습 상륙함 전단. 우리 지금 독도함 마라도움이죠. 미국은 이제 와스프나 아메리카급. 여기에서 그러니까 헬기나 아니면 호버크래프트 아니면 이제 상륙 그 주정 같은 걸 이용을 하지만 그래서 기습적으로 해안을 점거해서 해안을 방어하는 세력들을 제거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그때와 같은 개념으로 간다면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만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 군사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히틀러가 몰락이 도보해협 짧은데 잉글리시 채널이 34km거든요. 이걸 못 건너요. 그래서 바르바로스 작전 동부전선으로 가거든요. 비행기로는 찝쩍거리다가. 대만하고 중국은 가장 가까운 데가 130km예요. 평균 180km. 사단급 병력도 상승시킬 만한 지금 장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걸 한다? 초수평선 작전을 할 능력이 현재로 시간을 주면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륙작전은 과거보다 어마어마한 고정밀, 고가의 자산들이 필요하고 신속한 작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칙은 바뀌지 않았어도 원칙은 안 바뀌었죠. 그러나 훨씬 어려워요. 엄밀히 사실 그동안 조상근 교수님 설명만 들어도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조한범 교수님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언제 어디 계시다 이제 오신 거예요? 집에 좀 있었어요. 아니 너무 제가 잘 모르는데 알아듣게 너무 설명 잘해 주시니까 아마 우리 그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님들은 워낙에 또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깜짝 놀라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 해병대 얘기 좀 해볼게요. 상륙작전에서 이제 꽃이 해병대거든요. 작전 능력 강화하고 있어요. 올해 뭐 국산 상륙 공격 헬기 이거 또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고 여러 가지 상륙 공격 헬기를 운용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우선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도 6월달에 상륙 기동 헬기는 마리논이 이제 한 20여 대가 전력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염원이었죠. 공중으로 이제 신속하게 침투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 바로 밑에 직속으로 두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공격 헬기가 왜 중요하냐? 강습을 해야 되거든요. 상륙 지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 헬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엄호하기 위해서 공격 헬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상륙한 다음에 또 이제 육군과 동일하게 이제 지상 작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력전이 하기 위해서 이 공격 헬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도 바보가 아닌 이상 상륙 지점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력하게 했겠죠. 예. 그래서 예전과처럼 해서 사람 위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 등 여러 이제 항공 전력 관련된 회사에서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해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우선 유인 헬기가 가기 전에 무인 헬기로 들어가서 주요 거점에 대해서 전표적 타격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방공망까지 다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그다음에 상륙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앞쪽에는 계속해서 무인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UGV라든가 자폭도로를 앞에 놓고 그 뒤에 있는 이제 공격 이제 상륙 헬기가 있으면서 그 뒤따라오는 이제 제병협동 부대를 방어하면서 이제 종신 깊게 신속하게 뚫어버린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상륙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근미래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력이 되는 거고. 새롭게 이제 전장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떤 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병대의 어떤 뭐랄까 핵심적인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희 장진호 전투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투인데요. 제가 언젠가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 울면 사람이 아니죠.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네. 영하 35도, 40도, 비전투 손실이 몇 배나 많았습니다. 군복도 제대로 없고 동상. 식량도 없고 예.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때 미 해병대와 카투사로 편입된 한국군 병력이 함께 싸운 전투였는데요. 이게 지금 한미 연합작전 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죠. 그 미 해병 1사단의 한국전쟁 6.25 5대 전투 중에 하나예요. 전투에서는 미 해병이 패배했죠. 그러나 손실은 중국군이 훨씬 많았고요. 이게 중국 국뽕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역대 영화 중 1위예요 지금. 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자기들이 침략한 건데. 근데 이 장진호 전투가 미 해병 사상 최악의 패배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 전술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승리한 전투. 왜냐 이 미 해병 1사단의 분토로 인해서 이 흥남 철수 작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남은 해병도 다 안전하게 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진 원래 이제 이걸 초신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장진이 일본 말로 초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 구축함에 이지스 구축함이 초신함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상징적인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의 막대한 희생이 있었고 미 해병대로서 최악의 패배 중에 하나지만 전술적인 패배죠. 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이 흥남 철수 작전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다. 맞아요. 끝까지 싸워줬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사실은 그 장진호 전투, 그 전투가 미군의 헌신을 기리는 아주 상징적인 전투라고. 우리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잊고 살죠. 잊고 살죠. 그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네.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고 또 한국 전쟁에서 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당시에 미군의 기여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진짜. 흥남 철수작전 때 진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마지막 사람까지 포기 안 하고 다 구출해서 뭐 그런 뭐랄까 인간애적인 사건이 없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정말 저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한미 연합작전 6.25 전쟁 이후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뭐 지상, 해상, 공중뿐만 아니라 우주나 뭐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한미 연합작전도 앞으로 많은 다른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변하고 있죠. 이제 뭐 다영역 작전이라고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뭐 그다음에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뭐 요새 뭐 인지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는데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다양한 영역에 전개되어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감시, 결심, 대응 자산들을 작전 목적에 따라 실시간 이제 그 통합 운용하는 것들이 이제 다영역 작전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2016년도에 미 육군에서 최초로 창안이 된 거고 지금은 이제 합동군 차원에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같이 이제 연합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도 이거를 기본 교류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보면 알잖아요. 얘 활동들 어떻게 하는지 한미가 같이 하는 것들을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여러 번 다뤘죠. 그 드론하고 로봇을 이용해서 한미가 연합에서 소부대 전투훈련을 하는 것, KCTC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우리가 방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 육군에는 이제 첨단 무기 체계의 어떤 시연과 실험하는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제 프로젝트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프로젝트 컨버전스에 캡스톤 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군이 파견돼 가지고 긴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디펜스 프라임에 다뤘지만 대형 수송함이 이제 독도함에서 그때 당시에 모하비를 이륙하는 전투 실험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가 같이 전투기 통합훈련을 하는데 MQ-1과 MQ-9과 같은 이제 공격형 드론을 운영하면서 하는 프리덤 플레이 같은 훈련들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엔 연합 연습이라든가 그 목적을 위해서 실시되는 훈련이 결국엔 다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다영역은 과학기술의 어떤 뭐랄까 확장, 그다음 보편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한미가 긴밀하게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이거를 발전시키고 같이 뭐랄까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고지전 얘기해 볼게요. 백마고지 또 금성지구 전투가 유명한데
고지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한 전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왜 네. 그럴까요? 고지전 우리 영화도 있었죠. 그럼요. 네, 저 봤거든요. 뭐냐면은 한국은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 전쟁의 6.25를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김일성이 밀고 내려왔죠. V8 수복했죠. 인천사격작전에서 밀고 올라갔죠. 중국군 들어오죠. 145 퇴했죠. 그리고 나서 전선이 교착되고 나머지 1년 동안 이렇게 밀고 밀리는 다이내믹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2년은 지금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한 평의 땅을 뺏기 위해서 서로 매일매일 여기서 가장 큰 소모가 일어나요. 산악에 누가 고지에 있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하늘과 땅 차이. 누가 내려다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내려다 백마고지도 백마고지를 장악하면 철원평화를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먼 데까지 정찰 조망이 가능하니까 고지를 장악하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피해가 한 3천여 명. 그다음에 중공군은 한 14,000명 포함해서. 오죽하면 왜 백마고지냐면은 하도 포를 때리니까 저 친구들은 위에 있으니까 밑에서 포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지 등선이 하얘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말요? 높이가 낮아져요. 산 높이가. 그 고지 인근에 가면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는 식물들 같은 게 나요. 유엔군들 군화에 묻어온 거예요. 그 씨앗이. 그러니까 그 고지전이라고 하는 게 한국정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쪽에 산에 있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나무도 없어요. 포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점령에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6.25는 국제전쟁이었어요. 뭐 다시 전쟁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긴다면 고지전이 또 재현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경험이 많이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사단이라든지 22사단 이런 고지전에 특화된 부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크루스케에 파병된 북한의 11군단, 폭풍군단. 폭풍군단이 산악군단이에요. 폭풍군단은 후방에 있거든요. 백두대간 축선을 따라 내려와서 이천이나 장원 이런 쪽에서 후방을 교란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 축선을 방어하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6.25 때와 같은 그런 고지전의 개념은 아니다. 어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조 박사님이 저기 전공이시겠지만 드론,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결합된 첨단 전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고지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된 첨단 고지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고지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땅 밑에서 하는 전투도 중요해요. 지하 터널이나 벙커 이런 밀폐 공간에서의 전투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한반도를 보게 되면 70% 이상이 이제 도시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을 분석할 때 주요 이제 국가 중에서의 군사시설 같은 건 지하화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듣는 갱도포병 들어오잖아요. 네. 다 지하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산악 지역에 있는 지대점에도 다 이제 요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한반도의 전장은 산악, 도시, 지하가 얽히고 설켜 있는 복합 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하마스의 분쟁이 이제 휴전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활약을 했던 부대가 있어요. 야할롬이라고 해서 공병 특수부대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지하작전 부대예요. 야할롬이라는 게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어떻게 체계가 이제 편성이 되어 있냐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되어 있어요. 저도 현역 때는 이제 지하 전투 경험을 많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에는 뭐를 저를 짓누르냐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 있죠.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꺾여 있고 복잡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떤 상황인 겁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훈련 받으신 네, 거예요? 다 받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할롬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먼저 네. 선 유인 체계, 후 개인 이제 유인 체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봤을 때 지형에 따라서 이걸 로봇을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드론을 집어넣을 것이냐 하면서 가시화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유인 체계가 따라가고 다시 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전투 수행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휘관은 세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무인 체계로 전투할 것이냐, 아니면 무인 체계와 유인 체계 같이 협업해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인 체계만 할 것이냐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 체계의 개인 전투 체계, 우리가 말하는 워리어 플랫폼을 이제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화 전투는 특수작전 부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형적인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반 부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특수작전 부대를 먼저 이제 그 유미 복합 체계로 빨리 만든 상태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통해 갖고 일반 부대까지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빨리 이제 우리가 전파를 하고 확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인구 절벽 시대에 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승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어떤 분쟁에서의 야알롬의 모습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쭉 훑어보고 있는 공중전 가볼게요. 네. 공중전. 북한은 당시에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미그 15죠. 우리는 없었잖아요. 예, 없었죠. 근데 공중전은 있었잖아요. 있었죠.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제트기관 전투기가 전투전이 바로 6.25입니다. 미그 15와 미국의 F-86, 세이버라고 그러죠. 그 초기형과 미그가 붙었는데 이 초기형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미그기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비행기였어요. 초기에는 대등하거나 열세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F-86F라고 하는 개량형을 투입한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인은 이제 F-86의 밥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최고 F-86 에이스들이 6.25 때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미그 15를 공세에는 절대로 투입을 못 하고요. 네. 그러니까 B-29의 전략 폭격이나 전술 폭격을 할 때 그때 이제 요격기로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항공력이 없다 보니까 북한이 뭘 운영하냐면 비행기 사냥조라는 조를 운영을 합니다. 지금 드론 쏘는 거랑 비슷해요. 아니 그 땅에서 여기저기 대공포 부대를 드론 총으로 쏜다면서 그렇죠. 처음에. 대공포 부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냥을 하는. 그러니까 6.25는 그러니까 통탄하는 게 사실은 김일성이 6.25에 지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회복을 못했던 게 바로 항공 전력의 우세예요. 그건 경제력이 바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전투기가 없어서 미군에게 프로펠러 전투기죠. F-51 머스탱을 원조받아서 운용을 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활용해서 유엔 공군조차 실패했던 전략 폭격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디파고에서 만나봅니다. 전쟁에서 총과 칼만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보급입니다. 전쟁에서 보급로를 끊는다는 건 적의 숨통을 끊는 것과도 같은데요. 나폴레옹은 보급로를 차단해 오스트리아군을 포위했고 결국 울름에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그랜트 장군은 미시시피 강을 장악해 남부군의 보급선을 끊고 북부의 승리를 결정지었는데요. 6.25 전쟁이 벌어졌던 한반도에서도 적의 보급로를 차단해 전세를 바꾼 결정적인 작전이 있었습니다. 1951년 12월 치열했던 6.25 전쟁은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선은 38선 인근에 멈췄고 대규모 전투 대신 작은 진지 쟁탈전만 반복됐죠. 유엔군은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 했지만 북한과 중공군은 병력을 계속 증원하며 맞섰습니다. 이때 유엔군은 하늘에서 희망을 찾았는데요. 공군의 정밀 폭격을 통해 적의 보급을 끊고 교착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었죠. 작전의 결정적 표적이 된 곳은 바로 평양 동쪽 대동강 지류 남강에 설치된 스몰이 철교였습니다. 이 철교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병력, 탄약, 물자가 남하하는 핵심 보급로였죠. 수송열차와 차량, 병력 행군이 모두 이 철교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철교를 끊는다는 건 북한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전선의 흐름을 바꾸는 그야말로 전황을 뒤흔들 수 있는 전략적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유엔 공군은 B-29 폭격기까지 투입하여 500회 이상 폭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 유엔군은 이 까다로운 임무를 한국 공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지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 한국 공군에게 주어진 기대치였죠. 미군 장교 2명은 한국 공군의 성패 여부에 돈을 걸고 내기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누구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도전. 결과는 어땠을까요? 1952년 1월 12일 오전 한국 공군 F-51 머스탱 5대가 승오리 철교를 향해 목숨 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강릉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은 먼저 적의 대공포 진지를 무력화했고 이어 두 차례에 걸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는데요.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도 8,000피트에서 급강하한 후 3,0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미군 전술로는 정밀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안전 고도보다 훨씬 낮은 4,000피트에서 강화를 시작해 1,5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초저공 폭격 전술을 감행하는 것이었죠. 이는 곧 적의 대공포 사정권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선택. 실패는 곧 추락과 죽음을 의미하는 목숨을 건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용감한 도전은 1952년 1월 15일 오전 다시 한번 하늘을 가릅니다. F-51 머스탱 6대가 두 편대로 나뉘어 재차 공격에 나섰는데요. 먼저 제1편대가 거센 대공포를 피해 로켓탄으로 철교를 1차 공격했고 철교 중간 두 구간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제2편대가 치열한 포화를 뚫고 정확하게 폭탄과 로켓탄을 투하한 결과 마침내 철교를 부수는 데 성공했죠. 미 공군도 실패한 작전을 대한민국 공군은 단 14차례 출격 만에 완수해낸 겁니다. 이 작전에서 특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인물은 당시 전투비행대장이었던 김신대령과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제2편대의 유치곤 대위였는데요. 그의 초저공 비행은 지금도 공군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당시 공군 전투조종사들의 애환과 활약상은 영화 빨간 마후라로 제작되었고 승오리 철교 폭파작전은 영화의 절정 장면으로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승오리 철교 폭파작전은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완수한 첫 전략적 대공습이었는데요. 초저공 침투 비행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조종사들의 담대한 결단과 높은 전투 의지는 전쟁의 흐름을 바꿨고 대한민국 공군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켰죠. 그날 하늘을 날았던 조종사들의 용기와 정신은 오늘도 대한민국 공군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주상근 교수님. 네네. 앞으로는 공중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가겠죠. 근데 이게 이미 작년 24년도 10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그 기미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완전성을 갖춘 어떤 무기 체계만 전쟁에 투입된다는 게 아니고요. 전투 실험이라든가 아니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도 이제 실전 데이터 쌓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이제 10월 달에 보면은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S-70 아우트니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잘 날다가 격추가 당했어요. 누구한테 격추가 당했냐? 러시아군 이제 그 수호이 57한테 격추가 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호이 57 같은 경우 유인 전투기거든요. 그 앞에다가 S-70을 이제 띄워서 유무인 복합으로 갔는데 이게 뒤에 있는 이제 수호이 57이 앞에 있는 S7을 요격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보니까 이제 통신이 잘 안 돼서 이게 적진에 떨어지거나 잘못되게 되면은 기술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격추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데 잔해를 보니까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S-70이 무인 스텔기가 그 밑에 보면 이제 활공 폭탄인 D-30SN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거든요. 미국과 중국 이런 데를 어떻게 하냐면 결국엔 뒤에는 유인 전투기가 있고 앞에 무인 전투기가 있고 무인 전투기에서 뭘 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무인 전투기를 예를 들어서 2대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기미가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고가이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투기 조종사를 한 명 양성해서 엄청난 돈이 많이 들고 또 이제 생명 중지사항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교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망 전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에다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전기, 정찰기, 그다음에 예를 폭격기, 정밀 타격기, 자폭기 이런 것들 운영하고 뒤에서 유인에서 있는 이제 조종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시간 전투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전투가 유무인 복합 전투가 이루어질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게 실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포병 가보겠습니다. 포병 전력 역시 6.25 전쟁 때 미군 지원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참 많은 포병을 또 수출하는 그런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 군의 포병 전술이 6.25 전쟁 당시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러우 전쟁도 뭐 드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포병 전력을 누가 효과적으로 우세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 K9이 무려 15초 동안에 초탄을 3발을 발사해요. TOT라고 그래서 3발을 시차를 두고 발사하면 3발이 동시에 떨어져요.
그럼 당하는 쪽은 이 어마어마한 타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포병 전력은 세계 최강이다. 그리고 현대 전장에서도 포병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6.25 때는 슬펐죠. 105mm 유일한 우리 포였고 우리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과 정신만 있었습니다. 이제 횃불 들고 근데 싸웠네. 그때 미군도 태평양 전쟁과 유럽 전쟁의 차이는 뭐냐? 유럽 전쟁은 탱크전이에요. 티거, 그쵸. 판터, T-34 그 기라성 같은 탱크들이 나오는데 이 아시아는 그 일본군 탱크 보면 그냥 깡통 전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섬 도서 전쟁이니까 탱크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한국 전쟁 때 6.25 때 M24 채피를 집어넣거든요. 경전차를. 그 T-34한테 안 당하죠.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 이제 M4 셔먼, 그 M26 전차, 그 다음에 나중에 M48 패턴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초기에만 밀렸지 미군의 중전차들이 M4 셔먼 같은 것들이 네.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북한군의 T-34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제로센처럼 그냥 종장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북한군은 운용할 수 있는 전차도 거의 소진되는 상황까지 가죠. 6.25 때 우리가 있었던 게 없어서 참 질문 드리기가 민망한데 아무 자랑스러워야 되나요? 그렇죠? 전차도 없었잖아요. 그때. 전차 한 대도 없었던 나라가 지금 K2 전차 같은 최첨단 전차를 직접 개발하고 수출을 해요. 현대전에서도 전차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전차의 운용이 이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막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를 보게 되면 러시아군이 이제 대대 전술단에서 막 엄청나게 막 때로 몰려와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두리 지형에서 앞뒤가 잘린 상태에서 포형에 맞아서 이제 진입을 되고 있는데 양측 모두 이제 그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차들을 최초에는 다 기동할 때는 소규모로 운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지점에서 이제 전투로 집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초기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차하고 무인체계 유지 부위를 같이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차는 뒤에 숨어 있고 그 앞쪽에 나가 있는데 테미스와 같은 유지 부위 위에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놓고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전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전이 일어나서 있을 때 러시아 전차 부대 선두와 여기 교전이 일어나면 여기에 관심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대나 두 대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차가 우회를 해가지고 측방에서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상당히 많은 어떤 전차와 기갑부대에 대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차 부대와 기갑부대의 어떤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 몰려다니면 이제는 드론과 여러 가지 첨단 미사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이제 회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같은 일입니다.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AI도 나오고 드론도 전장을 누비잖아요. 우리 군이 가장 준비해야 될 전략적 과제. 가장 큰 건 뭐냐면 네. 전장의 속성과 이런 어떤 교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아까 다영역 작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의 육군 같은 경우는 지상과 일부 공중 일부만 활용을 했는데 지금 육군조차도 지해공, 그다음에 뭐 우주, 사이버, 전자 스펙트럼 다 사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AI를 전력화시키는 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는 지상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데이터만 딱 뽑아갖고 지금 AI를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한미 연합의 어떤 상호 운용성 때문에 다영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처에서 모든 데이터가 오는 겁니다. 그 데이터의 어떤 유형이 이미지도 있고 문자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전자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빨리 끌어당겨가지고 그거를 유의미한 어떤 전투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AI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온톨로지라고 해요. 그럼 모아하는 것들을 유의미하게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영역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다영역 작전에 맞게 그 다음에 멀티모달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적을 압도하는 적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어떤 AI 전력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조한범 박사님. 예, 전략적 과제. 그 지금 이제 한반도 전장 환경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하마스와 봤을 땐 우리가 뭘 배워졌냐면은 고도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시가전이라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의 전력을 갖춘 전면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의 전쟁이에요. 유럽에서의 최초의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규모 화력전, 대규모 총격전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새로운 변화가 많이 반영이 되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그 화력, 대화력전, 포병, 기갑, 장갑, 병력 이 중요성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기본기는. 기본기는. 여기에 변화된 환경, 그다음에 산악이 많은 한반도의 환경, 그다음에 종심이 짧잖아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환경을 반영을 해서 창의적인 전략을 구축해내야 된다. 그냥 일방적인 타 전장의 환경의 적용은 수동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창의적인 한국형 방어 전략이 필요한 국방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도 전쟁이 남기는 질문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디펜스 프라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M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